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 정경심 씨도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측 간 윤심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교대와 일부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전격 인상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지던 동결 기조가 깨지게 됐습니다. 고물가에도 버틸 만큼 버텼다는 대학과 학교 재정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학생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간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사용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애플의 아이폰 선호 현상이 뚜렷해 삼성페이가 독주하던 간편 결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호, 내가 조국이다. 이렇게 거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다시피 했던 조국 전 장관 의혹에 대해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수년간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데 대해선 대학 교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인물에 대한 감찰을 억지로 중단시킨 건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었다고 법원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공직자로서도 잘못했다 이거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전에 징역 4년은 딸 입시 비리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된 1년은 아들 입시와 관련해서 받은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년 넘게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 두 사람이 아들과 딸 입시를 두고 허위 증명서 제출 등 비리를 공모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 혐의가 있는 인물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범행을 저질러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확정된 4년에 이어 한 해 더 복역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명 때부터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통령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지명 당시부터 1심 재판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 시를 인용하며 검찰개혁을 다짐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웅동학원 비리부터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제게 물어주시고 책임도 제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긴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36일 만에 자진 사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퇴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이어졌고 조 전 장관은 구속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조국 전 장관 선고와 관련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우 기자,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은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재판부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주요 증거들을 이미 다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로 인멸할 게 따로 없고 또 장관까지 지낸 공인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자제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작용했다는 게 이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를 모두 구속하기도 하면서 그렇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범이라는 게 이미 입증된 조국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제 일단 다음에 있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1심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에 수사가 시작됐으니 벌써 3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물론 이런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이례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시 조사하고 증인들도 일일이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역시 혐의가 방대한 데다가 검찰과 조 전 장관 등이 재판을 거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이제 재판이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총 몇 개였습니까? 하도 많으니까 제가 헛갈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거기서 유죄가 됐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다룬 거는 조 전 장관 기준으로 혐의가 20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중에서 먼저 아들 조원 씨,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 조원 씨의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그리고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 또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한 것 등 6개 중 5개의 혐의가 인정됐고요. 네. 이미 정 전 교수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딸 조민 씨 관련 입시 비리 4건도 조 전 장관까지 모두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조민 씨 부산대 의전 장학금의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네.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 조국 펀드라고 불렸던 사모펀드 건은 그거는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 주식을 취득한 것을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알지 못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것도 정정 교수의 단독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제 조 전 교수는 이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정 교수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공세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다소 부적절한 반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만 콕 집어서 지금 강조한 겁니다. 어쨌든 딸 조민 씨는 이미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딸 조민 씨는 정정 교수 유죄가 확정된 뒤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죠. 네네. 이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도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아들 조원 씨가 이제 입학이 돼 있는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는 이미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최강욱 의원 사건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치 공세라고 서로 얘기해왔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재판에는 진실과 팩트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김건희 여사에게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따로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형사 고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일 CCTV 영상도 공개를 하라면서요.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 4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직 기자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이라며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개인에 대한 고발에 대해선 전원의 전원, 즉 전해 들은 말을 다시 전해 들은 수준인 풍문을 추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 제2의 청담동 괴담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가짜라고 우기고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을 문제가 아니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난방비 폭탄에 따른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추가 논란 확산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출간됐는데요. 여기 보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그걸 들었다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육군은 거듭 의혹을 부인했지만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별도의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은 인정을 한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이어서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출간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입니다.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 참석해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남 전 총장이 총장 공관관리 부사관으로부터 천공이 한남동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고 보고받은 내용을 부 전 대변인에게 귀띔했던 겁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개편식에 부 전 대변인이 왔던 건 맞다며 남 전 총장과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불거졌는데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공관 부사관이 대통령직 인수위 TF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 영내의 육군 서울 사무소 출입에 대해 관련 기록과 출입 일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남 전 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 전 총장은 침묵했습니다. 군 내부에선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 대해 기억에 의존한 신변잡기적 내용이란 비판적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나경원, 유승민에 이어 이번엔 안철수 의원인 걸까요? 안 의원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단일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친윤계 사이에서 당시 막다른 코너에 몰린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친윤계 일각에 안철수 때리기라는 해석이 많았었는데 웬걸요? 윤 대통령이 안철수 캠프에 참여한 김영우 위원의 국민통합위원직 해촉을 제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뛰어넘자 제동을 걸었다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여당 내 전당대회 판도는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놓고 경론을 주고받았습니다. 친윤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지력탕을 한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긴급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의원은 윤심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힘이 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윤심파리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면서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느 이상 숫자가 되면 지도부를 엎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친윤계와 비윤계가 맞붙는 양상인데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친윤계 지지를 받는 조수진 의원과 친이준석계 허은하 의원도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수진 의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50대 초반, 비영남 출신, 여성, 서울의 당협위원장인 제가 수도권의 승리. 이로써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표방한 최고위원 후보는 박성중, 이만희, 이용, 조수진,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등 7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맞서 대표적 친이준석계인 허은하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윤핵관의 집단적인 폭주에 맞서 유일하게 소신의 목소리를 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저라도 나서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은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준석 전 대표도 허 의원의 용기 있는 도전이 가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최고위원 투표는 한 명이 2표를 행사하는 만큼 이준석계는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표를 모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최고위원 4자리에 18명이 출마한 가운데 당 선관위는 자격심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0일 8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말 중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대규모 장외 투쟁도 앞두고 있는데 단일 대화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내부 반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쉽게 말해 탄핵이 불허되면 내년 총선의 악재가 될 테니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이번 주말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거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면은 전화 통화든지 만남이든지 또는 모바일 이용해서든지 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으면서도 또 집중적으로. 민주당은 탄핵을 당초 당론으로 추진하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오면 내년 총선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현실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기조도 이어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지도부의 일방적인 장외투쟁 추진 결정과 동원령에 대한 반발 분위기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우선 다음 달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 끝났습니다. 달력 함께 보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자격 심사를 통해서 예비 경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네. 이후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요. 오는 10일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의 본경선 최종 대진표를 확정합니다. 이어서 1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7차례의 합동연설회, 5차례의 방송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2월 20일 월요일 저희 MBN에서 당대표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100% 당원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다음 달 8일 당선자를 가리는데 만일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0일과 11일 결선 투표를 거쳐 12일에 차기 당대표가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8일로 예정돼 있지만 아주 길어질 경우는 12일에 발표가 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친이준석계 변수도 잠깐 언급이 됐었고요. 당권 주자들의 챔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당대표의 경우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두 의원의 양강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죠. 이 점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약 10만 명 안팎 규모의 당원들이 유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에서 천 위원장의 표가 김기현 의원으로 향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으로 향할지는 예단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의 표심도 어디로 흘러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 최고위원 경선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4명 뽑는데 네. 18명이 등록을 해서 약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최고위원 중 비윤계로는 초선인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 선거인당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주목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인 당원들이 허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을 각각 1명씩 찍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나머지 친윤계 후보들이 많은 만큼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많아서 나뉘면 오히려 친이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 몫은 또 한 자리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4명 중 한 자리는 여성 몫으로 보장됩니다. 4명의 최고위원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에 여성 후보자 중 표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을 4명에 포함시키는 게 룰입니다. 네. 그래서 출마를 선언한 조수진, 허은하 의원 이 두 의원의 맞대결이 관심입니다. 여기서도 이준석계의 표심이 얼마나 작동하느냐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데 허 의원의 경우 비운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조 의원의 경우 친윤계인 다른 주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네, 이번에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야권인이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걸 추진하는 데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처리하려면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명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 절실합니다. 네. 하지만 조 의원 MB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김건희 특검을 이슈로 만들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물타기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루 건너 계속 검찰에 송환되는 일들이 발생하니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저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정 기자 보기에는 패스트트랙 어때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우선 조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자체에서 막힐 확률도 있습니다. 만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이 현실화하더라도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단독 처리 어렵습니다.
본회의에서 총 180명의 특검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민주당 169석입니다. 사실상 6석인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심사 기간 등 고려하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톡톡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그것도 5차례나요. 혼비백산한 손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운전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돌진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이 힘없이 나가떨어지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후진해 차량을 빼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있는 창가 쪽을 들이받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황급히 몸을 피하고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안성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차를 몰고 카페를 5차례나 들이받았습니다. 안에 손님들이 또 계셨었는데 놀라서 우왕좌왕 뛰어다니시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이받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조금 놀랐었습니다. 50대 남성이 몰고 온 승용차입니다. 카페를 여러 차례 충격한 흔적으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미 4년 전에 채무관계 정리가 끝났고 사건 당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찾아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빌라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입니다. 119 구급차에 이어 소방차가 잇따라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지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소방에 공조 요청을 한 겁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더니 작은 방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60대 남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주변에 타다 남은 재가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이곳에서 발견된 부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식과 떨어져 단둘이 살아왔는데 사건 발생 전날 크게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주상분할 문제로 걱정이 있었던 거.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남편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CCTV 봤는데.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쪽방촌에서 20년 넘게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의 집이 가압류 조치됐습니다. 급식소의 주방이 불법 건축물이라서 매년 구청에 수백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한 겁니다. 가뜩이나 재료값 인상으로 주먹밥 대신 국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주방을 지을 여력도 안 되죠. 문을 닫을 수밖에요. 김태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의 한 무료급식소입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이렇게 쪽방촌 주민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 주방 건물 때문에 매년 엄청난 빚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평생 쪽방촌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한 박부득 씨가 2016년 시설 녹지에 급식소 주방을 설치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구청이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이행 강제금을 청구하는 데다가 철도 부지까지 침범하는 바람에 100만 원가량 변상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분할 납부로 버티곤 있지만 미납금은 쌓여만 갔고 박 씨 집은 결국 가압류 조치됐습니다.
1년에 뭐 600만 원이 넘는 그 부가금을 내야 되니까 너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대략 지금 저희들이 한 4, 5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5년 차 베테랑 형사도 매주 연차를 내며 쪽방촌 주민들의 따뜻한 한 끼에 힘을 보태지만 이행강제금의 치솟은 재료값과 가스비 때문에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재료값이 이제 뭐 다 올라가고 특히 이제 이 겨울철이니까 가스비가 하루 여기서는 한 25만 원 들어요. 요즘은 주먹밥을 못해 재료비 때문에. 근데 그 소사정 모르는 거지. 왜 주먹밥을 안 주냐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끝이 안 보이는 식사 대기줄을 버틸 정도로 쪽방촌 주민들은 무료급식소에 의지하는 상황.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허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얻어먹는 것도 얻어먹는 거지만 얼굴 보는 것도 좋고 그런. 목요일 날 되면은 잔치가 되는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제는 주방을 철거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장소에 사셨으면 좋겠는데 매력이 좀 안 되시는 건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무료급식소 바퍼 측에는 구청이 나서 도시락을 배달할 테니 건물을 철거하라는 절충안이라도 내놨지만 아직 이곳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다. 나누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봉사단체와 이들에게 의지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불과 2달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튀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을 바꾸자며 국회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요원합니다. 이러다 혹 또 사고가 나면 또 서로의 탓이라고 하겠죠. 곧 초등학교 개학기인데 기자가 둘러보니 이렇게 위험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고 다니는 학교 후문으로 각종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다닙니다. 좁은 통학로에 인도도 없는데 심지어 일방 통행도 아닙니다. 학원을 가다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해서 부딪힐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자주 오고 가는 학교 앞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차도 사이에 높낮이가 높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본 전문가도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얘는 과속방지턱이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가다가 사고 날 위험도 높고 사고 나면은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 있어야죠. 어린이 교통사고는 통행량과 비례합니다. 그만큼 차가 많으면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1년에 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는 55건, 부상자는 66명으로 최근 사고가 있었던 서울 엄북초등학교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도 가끔 되고 아이들 이륜차와 부딪히는 접촉 사고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안전대책 마련을 구청 측에 요청했지만 도로에 최소 위협폭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당장 해결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인 이른바 동원이법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배경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지난 2021년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23건의 사고가 나는 등 매해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다 보니 전세값이 떨어진 요즘 전세금 반환 요구가 몰리고 있죠. 문제는 역전세 나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 보조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아 나간 뒤에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포커스M에서는 배준희 기자가 집주인 입장에서, 최윤영 기자가 세입자 입장에서 현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15억 원에서 최근 10억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한 주 만에 0.71%나 떨어지는 등
매매 가격 하락폭의 2배에 달합니다. 집주인들은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종부세 등 세금은 늘었는데 대출도 쉽지 않아 돌려줄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하면서 추후 상승기가 와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갑자기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는 세입자에겐 매달 200만 원씩 역으로 월세를 줍니다. 3개월 안에 급하게 나가신다고 하는데 3억 넘는 금액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3개월 뒤 나갈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집주인들은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역전세 상황인데다 주인들이 낮아진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임차인에게 요구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간에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일시에 다 지금처럼 몰려들질 않는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감당이 된 거예요. 문제는 역전세라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꼬이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 전세 만기는 2주 뒤로 다가왔는데 집주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줄 수 없다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못 준다. 뭐 어떤 협의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MBN 확인 결과 지난해 임차인이 경매에 넘긴 집은 10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도 문제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실 최장 2년까지도 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줄 수 있게 전세 퇴거 목적 대출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등 정부의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이 떨어진 차액만큼 대출을 보제해주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44만 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 시장 경착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의 한범수. 정태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게요. 폐지 대 유지, 방송 프로그램 얘기인가요? 방송사에서도 이런 논의 많이 하긴 하죠. 네. 오늘 다룰 소재는 남산터널 통행료입니다. 요금소 수도 없이 가봤죠. 네. 통행료 얼마였죠? 2,000원입니다.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받고 있고요. 교통 혼잡을 막으려고 지난 1996년부터 요금 징수를 해왔습니다. 이후 통행 속도가 실제로 시간당 16km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금 내는 차량들은 좀 줄을 좀 많이 쓰고 정체 형산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폐지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도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폐지 조례안을 회의에 붙인다고 합니다. 운전자들 돈 안 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유 말고 구체적인 이유 또 있나요? 네, 내비게이션 쓰는 시대에 통행료 징수로 교통 혼잡 잡겠다는 거 구시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강남도 복잡한데 거긴 왜 돈 안 받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반응도 제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대기질 개선 등의 이유로 통행료 계속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통행료가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 물가도 사실 많이 오르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그거에 대한 설득이 시의회와 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통행료 폐지해도 되는지 연구에 나설 예정인데요. 당장 폐지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통난도 교통난이지만 통행료 수익 이거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통행료 수익이 150억이 넘었는데요. 이를 갑자기 없앨 순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들으니까 또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그렇죠. 통행료를 줄이는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동물학대 맞다. 무슨 사건 얘기죠?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이었죠. 드라마 태종 이방원 방영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경주마가 낙마 촬영 도중에 머리부터 고꾸라지면서 목이 완전히 꺾이고 결국 며칠 뒤 사망한 일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네. 저 드라마 봤거든요. 그렇죠.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 맞습니다. 사건 때문에. 그때 실망한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예. 결국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연출자, 무술감독 그리고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고요. 방영했던 KBS도 함께 송치됐다고 하네요. KBS 법인이 송치가 네, 됐군요. 법인이라서 또 함께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고발인이 동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환영하겠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요. 이 말이 죽은 시점이 부상을 입고 이제 며칠 뒤였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않은 거죠. 네. 동물단체 측은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며칠이 있다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벤트랑 관련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멀쩡히 있던 애가 왜 그 이벤트 이후에 일주일 있다 죽겠어요. 단체 측은 또 동물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이 얼른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신규 확진 사라진다. 코로나 계속 되고 있잖아요. 신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요? 확진자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안내 문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재난안전 문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동영상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결국 3년 만에 단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 발송을 하지 말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1 확진자 수 위주의 문자 반복 송출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되고 재난 문자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정보 위주로 재난 문자 송출에 대해 협조 요청. 행안부에 따르면요.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는 연평균 약 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들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서 현재 광역 지자체로는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중단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모든 재난안전 문자가 사라지는 건가요? 비가 많이 와도 내리고 그러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재난 문자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뭐 놀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대다수 교육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이 10년 넘게 묶여있던 등록금을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에도 버틸 만큼 버텼다는 대학과 학교 주머니 사정을 떠넘기지 말라는 학생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학은 법적 상한선 이하로 올려도 어차피 국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죠. 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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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단체가 길거리에 나선 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정이 학생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왜 돈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 우선 전국 교육대학교 10곳 중 7곳이 2023학년도 등록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인상폭도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된 4.05% 가까이 됩니다. 교대가 집단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건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4년 만입니다. 동아대와 경동대, 배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도 올해 등록금을 3, 4%씩 올렸습니다. 학교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 요구에 맞추려고 해왔었는데 정말 대학 여건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강사비 지출 등으로. 그래서 살기 위한. 학생들도 학생활동 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지원금은 예산이 동일하게 아니면 깎아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워서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 주도의 등록금 억제 정책에 금이 간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일한 잣대로 뭔가 하나를 규제를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거는 규제를 좀 풀어주고 문제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이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가운데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과 연계된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애플의 간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허용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단말기 터치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건데 상인들 입장에선 단말기를 바꾸던가 하나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MZ세대는 아이폰을 많이 쓰죠. 그동안 간편 결제 시장을 독주해온 삼성페이 아성을 깰 수 있을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한 달 넘게 유권 해석 과정을 거친 결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금융위는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전가하지 말 것, 고객의 귀책 없는 손해를 신용카드사가 책임질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갑을 꺼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진짜 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훨씬 편리해지겠죠. 애플페이 상륙으로 삼성페이가 독주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이 국내 스마트폰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선호 현상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애플페이 사용에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 속도입니다. 국내 대부분 점포가 삼성페이 사용이 가능한 마그네틱 보안 전송 단말기를 쓰고 있는 데 비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시 초기에 현대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다른 신용카드사들이 애플과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애플이 카드사의 소비자 사용 금액의 0.1%에서 0.1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무임승차 연령을 70대부터로 바꾸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아예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 비율이 4%였던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작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제도. 노인 인구가 어느덧 15%까지 늘면서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 승차 손실은 연평균 5,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언급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존한 제도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올려도 상관없지 않을까. 지금 65세에서도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이고 안 그럴까 싶어요. 요금의 최대 50%만 할인하는 미국이나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 절충점을 찾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갑자기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 구간별에 따라서 교통 이용 행태들을 좀 보고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집값이 높을 때는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했었는데 집값이 떨어진 요즘은 영끌거지라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도 고통이고요. 소득 차이도 갈수록 벌어져 박탈감이 클 텐데 조규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런 걸 권유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집값 폭등기 국내 상위 10%의 자산이 4억 7천만 원 오를 때 하위 60%는 1천만 원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뚜렷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저희 청년 세대가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 집 마련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제 주변 친구들도 봐도 비트코인이나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착잡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좌절과 고민이 늘어나자 진우 스님은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해법으로 참선과 명상을 제안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그러한 불안한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다. 지난해 9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화재 관람료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람료가 아닌 국가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지원금 명목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유와 공감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국 상공에 풍선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냐고요? 중국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기구 스파이 벌룬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침투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국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높이 뜬 달 옆으로 둥근 물체가 눈에 띕니다. 대형 풍선 모양의 비행체입니다. And at first I thought it was a star, but I thought that was kind of crazy because it was broad daylight and when I looked at it, it was just too big to be a star. 고고도 정찰기구 스파이 벌룬이 미국 상공에 등장했습니다. 기구가 포착된 곳은 몬태나주 상공. 미국의 핵미사일 경납고 3개 중 하나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있는 곳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입니다. Government has detected and is tracking a high-altitude surveillance balloon that is over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right now, at an altitude well above commercial air traffic.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명백히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 벌룬은 알루샨 열도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해 캐나다를 거쳐 미 북서부로 진입해 현재 480km 상공을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때 F-22 전투기를 준비시킨 바이든 대통령은 지상 피해를 우려해 격추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대사관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한 가운데 중국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미 의회가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중국에서 매점에서 파는 빵을 사 먹은 초등학생이 독극물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맨발 절인 배추, 불에 녹지 않는 빈과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량 음식 파동에 중국인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잔장시 쉬원현에서 당시 10살이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이 학생은 등굣길에 학교 앞 매점에서 산 빵을 먹고 나서 약물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현지 공안국은 이 학생이 독극물 성분에 중독됐다고 발표하고 빵 생산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냐며 정확한 경위 조사와 책임자들의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불량 음식 사건이 터지며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인기 절임식품 제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비위생적인 장면이 공개돼 큰 비난을 샀습니다.
또 불의 가열에도 녹지 않는 빙과가 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지난 2008년엔 인체에 해로운 멜라닌이 들어간 분유 때문에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여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 앞에 남은 위대한 과업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2분 남짓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연설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정부를 실현하려는 링컨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오롯이 담겼거든요. 또 이 연설은 정치 사상과 철학, 문화의 물주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후세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자의 말과 언어가 갖는 힘이 바로 이런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갈수록 산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 열망과 시대 정신을 담은 정책과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사건건 치졸한 말싸움과 신경전뿐입니다. 대통령 만찬을 두고 아웅다웅 하더니 갑자기 구멍난 양말 논쟁을 벌이고 가수 남진,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와 찍은 사진을 둘러싸고 벌이는 설전은 결국 남핵관, 그러니까 남진과 진짜 가까운 핵심이 누구냐는 웃지 못할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 노동, 연금 개혁 같은 결코 쉽지 않은 국정과제를 짊어질 지도부를 뽑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와의 조율은 물론 날카롭게 대립하는 거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정치 수완을 발휘해야 할 사람이죠. 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도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역적인 일로 말초적인 싸움만 벌이다니요. 국민은 지금 당대표 후보들의 행태를 보고 저 사람은 앞으로 국정을 저렇게 이끌겠구나. 야당과 시민단체한테는 저렇게 대응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당대표 후보들이 남진과의 인증샷, 꽃다발 출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거라고요. 비전이 있다고요. 야당과 화합하고 바른 경쟁으로 견제를 하겠다고요. 그럼 그렇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시라고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런 당대표 선거는 안 된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그간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해왔던 프로야구 구단들이 3년 만에 해외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있습니다. 간만에 해외 훈련에 나선 선수들의 표정은 어떨지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2월에도 반팔과 민소매 차림에 밝게 인사하는 두산 선수들이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호주를 찾은 두산은 시드니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뜨거운 봄을 보내고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던 3년 전 왕조 시절을 떠올리며 이승엽 감독은 명가재건에 도전합니다. 두산 베어스가 예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코로나19 이전 스프링 캠프 장소로 가장 자주 찾았던 미국에는 무려 8팀이 몰려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 이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기아와 3년 연속 꼴찌에서 탈출하려는 한화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That's why we think it's time to start climbing up the ladder. Being consistent defensively i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preach throughout the camp. 2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SSG는 플로리다,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롯데는 괌, 삼성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막을 벼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당금질에 돌입한 프로야구 구단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는 시범 경기에서 개막전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에 공문을 보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문에서 OCA가 아시아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 초청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덧 내일은 봄의 시작이라는 절기 입춘입니다.
입춘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다시 먼지가 날아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모레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전남 동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9도, 서울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와 창원이 영하 3도, 낮 기온은 대체로 10도를 약간 밑돌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풍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한 날이 많겠고요. 주 초에는 남해안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